그러면 그 처음이니까 출석 부르기 전에 한번 살짝 내용에 대해서 살짝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한 학기 수업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녹화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었거든요. 해서 전체 한 학기 수업을 소개를 하고자 했었는데 혹시 동영상 본 학생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몇몇 학생이 있긴 있군요. 예. 일단은 소개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반도체 공학은 여러분 3학년 1학기 수업이잖아요. 그죠?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인데 보는 것처럼 반도체 공학 1, 반도체 공학 2 돼 있는데 보면 여러분 우리 전기전자공학부에 이런 트랙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반도체 파트가 쭉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쪽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 처리 이런 파트도 있고 그리고 전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파트도 있고 로봇도 있고 7개 분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있는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모든 분야에 꼭 필요하니까 이제 기초학문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페이스북 메타의 대표도 와가지고 AI 반도체를 어디서 생산할까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이런 반도체를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공학이 가장 기초가 되니까 이런 좀 궁금한 거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해보고요. 기초 내용은 물성전자공학에서 많이 기초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진행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뭐 동영상으로 그 부분만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거나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보면 여기 보면 전기전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전자공학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특성을 반도체 공학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양자역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웠냐? 그러면 반도체 공학에서 혹은 물성전자공학에서 양자역학을 배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양자역학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웠다. 배운 적 없다가 아니라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다음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업은 교재가 여러분 니만 책 오인데요. 여기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던 책이고 그리고 이제 카삽이 이제 물성전자공학 할 때 썼던 교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성전자공학 할 때 앞부분 말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반도체 공학 내용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도체 공학 내용이 물성전자의 연장이다 생각하고 예전에 박정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 카삽 책으로 반도체 공학 수업을 진행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요 스트리트만 돼 있는데 요 솔리드 스테이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돼 있는 요 책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 플러스 소자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인 교재는 요 니만 교재지만 보고 물성전자하고 여기 이제 필요한 내용을 조금 살짝 시간이 되면 가미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더 따로 또 하고 싶으면요. 여기 이제 PPT에 클릭을 해보면 MIT 오픈 코스웨어라고 있는데 여기 수업에 보면 직접 마이크로 전자공학 소자 이 과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콩 과기대에서 한 반도체 공학 이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두 강좌가 가장 가깝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수업 시간으로 만들어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요 강좌를 한번 들어가서 그 재미로 여기서는 어떤 얘기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참조할 수업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수업 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4월 10일이 저기 투표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투표하는 날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5월 1일이 이제 그 노동자의 날인데 휴강을 권고하더라고 보니까 이거하고 한 날이 5월 22일인가 잠깐 제가 5월 15일인가요? 5월 15일이 그 석탄일이더라고 보니까 그 3일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수업을 휴강하는 휴강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전체 수업은 15주를 반드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강을 해야 되는데 전체 수업은 15주를 내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3번 쉬니까 한 번은 뭔가를 보강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전체 그 수업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 한 번은 온라인 수업으로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으면 그걸 듣고 이제 한번 따로 시간 잡지 않고 그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예. 그게 3번 제가 몰랐는데 여기 쉬는 날이 제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우리 조교는 그 뒤에 우리 있는데 인사 좀 할까요? 예. 네. 장원희 씨 갔어요. 앞에 있구나. 자, 여러분 그 과 선배니까 저기 뭐 묻는 거 있으면 가서 묻기도 하고 궁금한 거는 이제 좀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업 진행에 있어서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는 이때 이제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설문을 올리면서 중간고사 때 이제 밤 8시 50분부터 밤 10시 20분에 하면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문에 응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밤이 아니고요. 아침입니다. 아침.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시험 날짜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학기 때 보면 이거를 중간고사 때 시험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많이 치는데 시간이 잡기가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면 수업 시간에 요 시간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빨리 왔다가 그 다음 또 시험이 또 있잖아요. 그죠? 수업이 있으니까 그 수업 가기 전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5분 정도 해서 시간을 잡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시험 날짜 잡으니까 큰 무리가 없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1교시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이때 시험 진행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시간이 이제 조금 이르긴 한데요. 한 5분 일찍 했다가 10분 늦게 끝나도 되는데 그거는 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괜찮으면 기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잡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혹시 의견이 있으면 따로 그 제가 약간 설문처럼 보낼 때 그때 의견을 주면 좀 얘기하기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제는 한 4번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4번 정도 생각하고 있고 시험은 중간과 기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요렇게 해서 평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참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 이게 12장까지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고 혹시 교재 가지고 있는 학생 있나요? 미리 가지고 있는 학생 없나요? 예. 그 12장까지 되어 있고 이게 페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이제 보면 그 제가 온라인에 올려놓은 거는 이제 요 LM 제가 그 블랙보드에 올려놓은 건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올려놨는데 여기 그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림이 다 있는데 요 그림은 여러분이 그 수업 자료에다 메모할 때 쓰고 저는 수업할 때는 이게 아니라 그림이 비워져 있는 파트, 그러니까 그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그림만 올려놓거든요. 직접 그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놓는 자료는 그림이 다 있다. 다 있는데 수업 진행할 때는 그림이 없고 직접 그려가면서 할 거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오픈을 하기 때문에 녹화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 다 보려 그러면 좀 지적을 받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자료는 따로 주는 자료는 그림이 있지만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림이 조금 다르거나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비어 있는 부분을 직접 그려서 설명할 거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 자료에는 이 페이지가 교재 페이지입니다. 교재 페이지고 그림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수업 자료에서 올려놓은 거 좀 달리 이제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한번? 제가 그래도 한 번은 몇 사람 이름 불러볼까요, 한번? 인원이 많아가지고 몇 사람을 골라서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몇 사람을 골라서 불러볼게요, 한번. 박준형,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딱히 없습니까? 네. 출사 다 부르는 건 아니고요. 몇 사람 골라가 불러볼게요, 한번. 다 부르다 보면 한 시간 다 할 것 같아가지고. 김재원, 예. 다음에 김준성, 예. 하고 싶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그 사람 반 황윤도, 예,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 그래. 저도 잘 부탁합니다, 황윤도. 안정우, 이종환, 아, 예,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예. 사진이 다 고등학교 때 사진이라서 제가 좀 보면서 좀 구별을 잘 못하는데, 이동윤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예. 송민석, 예. 두 사람인가요? 송민석, 닮았네. 여기 한 사람인데 여기. 두 사람 또 있는 모양이다. 예. 송민석. 그다음에 서반석. 할 얘기 없나요? 할 얘기 없어요? 출석은 추석 프로에 좀 돌릴 예정이고요. 돌릴 예정이고 결사한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그 동영상 본 것에 대해서 확인은 따로 할 겁니다. 예. 반석. 박주연. 예. 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몇 사람만 출석을 부르고 이렇게 랜덤하게 부르는 거니까 저도 얼굴도 좀 익히고 몇 사람 직접 부르는 게 좀 낫더라고 보니까 그냥 무기명으로 하는 것보다 매번 좀 다르게 부를 거니까요. 출석부는 프린트해서 쫙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한 시간 내내 돌면 그게 다 체크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다 되고 그다음에 그 빠진 경우는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봤다라는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혹시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시험도 됐고. 자, 그러면 수업 조금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 첫 시간 좀 진행해 보면 조금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해보겠습니다. 기지 한번 킬까요, 여러분? 네, 기지 한번 킵시다. 제가 여러분 그 반도체는 출발이 일단 반도체가 고체잖아요, 그죠? 고체입니다, 고체. 고체이기 때문에 딱딱한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이 속에 많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이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저런 모양에 배치되어 있고 하는 결정 구조가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자가 어떻게 모여서
이 성질을 보여주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결정학하고, 그럼 이런 원자가 규칙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죠? 모여 있는데 원자는 이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어떻게 도느냐, 뭐 다리가 4개냐, 다리가 뭐 2개냐 이런 것 부분들을 물성전자 시간에 옆에 결합 구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특별히 전자가 이제 이 고체를 이룰 때 특성이 이제 반도체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이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이 이제 퀀텀 미케닉스잖아요, 그죠? 퀀텀 미케닉스인데 퀀텀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 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그런 값을 가진 것들의 이런 모임, 이 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인데, 그래서 이제 1장에 3장에서 물성전자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결정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 구조에서 이것들이 모여서 양자역학적으로 특성을 설명하면서 얘가 에너지 밴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밴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컨덕션 밴드다, 뭐 밸런스 밴드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전자 여기까지만 채워져 있는데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나 빛을 받으면 올라가서 전자가 이리 올라가고 밑에는 비워져 있는 요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양자역학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 충분히 들립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반도체의 출발 따라해 볼래요. 반도체의 출발점은 결정학과 양자역학이다. 예, 그래서 양자역학을 배웠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은 조금 더 그 양자역학 기본에 대한 걸 배운 거고요. 또 이런 전기전자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은 조금 더 응용된 그 부분을 좀 골라서 배우긴 했거든요, 여러분. 좀 비워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양자역학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구조에서 보통 얘기할 때 그 앞부분은 제가 좀 빨리 좀 지나가긴 할 텐데요. 아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예, 금속과 절연체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반도체 공학이니까 반도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재료가 어떤 게 있느냐 그랬을 때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이제 4족 대표적인 반도체입니다. 실리콘, 게르마늄. 초창기에는 이 게르마늄이 트랜지스터 처음 발명됐을 때 이 게르마늄이 그 트랜지스터 첫 발명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 첫 번째 쓰인 반도체가 아니라 게르마늄이거든요, 여러분. 이 게르마늄과 이 실리콘의 큰 차이가 게르마늄은 조금 이게 에너지 갭이라 얘기하기도 작고 그리고 이제 좀 빠릅니다. 빨라서 여러분 광석 라디오라고 있거든요. 광석 라디오. 광석 라디오라고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이제 그 라디오를 한다 그랬을 때 LC 공진회로 여러분 알죠, 그죠? LC 공진회로를 딱 만들어 놓으면 특정한 주파수만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죠? 특정 주파수 골라낼 수 있는데 그 LC 공진회로에 이제 정류 작용을 하는 그 다이오드를 달아 놓으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광석 라디오 그런 광석이 예전에 그 광석이 이제 그 반도체 돌이란 얘기거든요. 석이니까 1석 라디오, 2석 라디오, 3석 라디오 이럴 때 그 석도 돌이란 얘기고 그게 다 반도체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리콘, 게르마늄이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고 요즘은 3호족 반도체, 갈륨 아르세나이드, 갈륨 파스파이드, 인디움 파스파이드 이런 것들은 초고주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반도체 재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상근 교수님이나 김문일 교수님이나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초고주파 이재성 교수님이나 그쪽에 이제 그 나중에 관심 그 사항에 대해서 수업을 배워보면 뭐 대학원에 가보면 갈륨 인디움 파스파이드로 되어 있는 반도체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서 작동하는 그런 통신용 반도체 그런 쪽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요즘 여러분 그 찾아보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 휴대폰 충전기 꽂을 때 왠지 좀 빨리 충전되는 그런 충전기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요즘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전기 자동차 있으면 거의 꽂으면 뭐 쾌속 충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정류회로 한다 그랬을 때 이런 파워 반도체, 갈륨 나이트라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용도가 좀 다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이륙적 반도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연입니다. 아연, 산화 아연, 징크 옥사이드, 그다음 마그네슘 옥사이드, 그다음 카드뮴 옥사이드 이런 산화물입니다. 산소가 6쪽이라서 해보면 징크 옥사이드, 마그네슘 옥사이드, 카드뮴 옥사이드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명한 반도체입니다. 징크 옥사이드 투명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통하면서 얘가 트랜지스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에 이제 그 올레드로 해서 이제 유기 반도체로 이제 그 빛이 나오는데 얘를 켰다 껐다 하는 곳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그 트랜지스터를 실리콘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징크 옥사이드 이런 그 이륙적 반도체로 켰다 껐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재료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 결정을 이루게 되고 결정은 레티스와 베이시스로 되어 있어서 레티스와 베이시스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실리콘인 경우에 이제 살짝 보면요, 이 실리콘 있을 때 이 실리콘에 요 주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자가 14개 있거든요. 원소 주기율 찾아보면 14개 있습니다. 자, 14개 있으면 여러분 배운 지식을 생각해 보면 14개를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오비탈에 채우겠습니까? 14개. 1S에 몇 개? 2개. 다음에 또 올라가면요. 2S에 2개. 또 2S 말고 또 뭐 있습니까? 2P에 몇 개? 6개. PX, PY, PG 각각 2개씩 해서 6개. 다음에 하나 더 레벨 올라갔을 때 3 뭐죠? 3S에 2개. 그 다음에 3P에 2개. 그럼 여기 보면 2개, 2개, 6개니까 얘가 10개고 이게 4개니까 14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가 있을 때 이 원자 주위에 전자가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차곡차곡 1S, 2S, 2P, 3S, 3P, 3D 이렇게 올라가면서 2개, 6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원자가 있을 때 주위에 전자가 몇 개 어떻게 분포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죠? 자, 이게 양자역학적인 결과인데요. S오비탈은 이렇게 동그랗고 P오비탈은 이렇게 아령 모양이고 이걸 배웠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보면 이게 3S에 3P2라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 게 뭐냐면 3S의 동그란 구조에 전자 2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3P가 이렇게 3개 있는데 이렇게 3개 있는데 여기에 2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2개 들어있는데 보면 3S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완전히 채워져 있고 3PX에 1개 있고 3PY에 1개 있는 구조를 딱 보면 보면 하나는 완전히 비어 있고 여기에 하나씩 채워져 있다고 보면 요게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2개를 얘는 꽉 가지고 있고 얘는 덜 채워져 있는 상태보다는 이 전자 구름이란 게 서로 밀쳐내거든요. 하나 꽉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퍼지려는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좀 퍼집니다. 퍼지면서 해보면 보통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전자가 2개 채워있기보다는 여기에 하나를 빼고 여기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이거보다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의해서 3S에 1개, 그 다음 3P에 3개 돼가지고 3PX, 3PY, 3PG에 1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총 4개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제일 주위에 이제 내가 결합할 수 있는 다리가 몇 개냐 그랬을 때 4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밑에서 채워 나갔을 때는 이게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3S2가 이게 올라가서 3S1, 3PX1, 3PY1, 3PG1 이렇게 가지고 다리 4개가 주에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요 옆에 실리콘이 하나 더 있을 때 이렇게 PX, PY, PG 오비탈하고 각각 하나씩 비워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리콘에 이제 애톰이 원자가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고 어떤 기본적인 원자가 있을 때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실리콘 주위에 그 다리가 4개 있으니까 옆에 다리 4개가 실리콘 4개가 와서 각각 다 채우는 구조가 안정하다. 그래서 실리콘 원자는 주위에 4개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원자들이 실리콘에 모여서 이런 구조를 가지거든요. 가지고 물성 전에 배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여러분? 실리콘에 모여서 이런 구조를 쌓겠죠, 그죠? 서로 옆에 막 당겨가지고 하나의 이제 결절을 이룹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물성에서 뭐라 배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구조. 자,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배웠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큐빅이거든요. 큐빅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실리콘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FCC 페이스 센트럴 큐빅이라고 그래서 여기 면에 하나씩 또 있습니다. 면에 하나씩 이렇게 있고 면에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세 면심하고 코너 한 개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정사면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정사면체 형태 되는데 그래서 면심에 세 면심하고 그 다음에 코너 하나하고를 네 꼭지점으로 두고 그 사이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이 딱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리콘이 다리가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4개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실리콘이 모였습니다. 모였으면 이게 그 FCC 플러스 요게 이제 이 3개의 면심에다가 코너 하나에서 그 사이에 이제 원자 딱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제 정사면체가 되거든요. 정사면체 사이에 원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실리콘 하나에 주위에 몇 개의 실리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4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실리콘이 왜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실리콘이 4개의 다리가 있는데 가장 클로즈 팩 구조가 가깝게 서로 당겨가지고 4개가 주위에 있는 구조가 이제 바로 실리콘이 가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실리콘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 면심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코너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걸 그냥 심플 큐빅이다 그러면 주위에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6개 있죠. 그러니까 큐빅에서 실리콘이 있으면 이 한 실리콘 입장에서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 되는 6개잖아요. 그러면 다리 4개라 그러는데 안 맞죠? 그죠? 그게 다리 4개가 돼야 되네? 이래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실리콘이 그냥 FCC다. 그냥 FCC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표면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실리콘 이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실리콘 주위에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그럼 보면 요 4개 있고 여기 코너에도 4개 있고 12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 물성전자 때 배울 때 원자가 모여서 주위에 몇 개 있는가라는 숫자가 여러 배웠을 건데 그게 바로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CN이라는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CN 넘버가 결정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얘가 4인 구조가 바로 이 얘기했던 이 실리콘 여기 다이아몬드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여 있는 구조가 처음 출발이 벌써 전자구름을 생각해서 이런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게 모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얘기할 때 이런 모노 크리스탈리 싱글 크리스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 구조 FCC에 플러스 4개의 베이시스가 있는 그런 구조의 다이아몬드 구조로 쫙 쌓여 있는 거를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이다 얘기하고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만 싱글 크리스탈린 한 경우를 폴리 크리스탈린이라 하고 그 다음에 결정 구조가 완전 깨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
아몰퍼스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이랬을 때 아몰퍼스 실리콘이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아몰퍼스가 만들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껏 와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몰퍼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싱글 크리스탈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출발점인데요. 왜냐하면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얘기는 완벽하잖아요, 그죠? 완벽하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 원자가 딱 들어가 있고 내를 뭐 도핑을 한다거나 깎아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그대로 되니까 사실 완전한데 만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구조가 또 반도체 특성에서 큰 차이를 줍니다. 같은 실리콘인데 이 싱글 크리스탈이냐 폴리크리스탈린이냐 아몰퍼스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태양 전지도 실리콘이라 그러거든요. 태양 전지도 실리콘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밖에 벽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천장에 있거나 실리콘인데 이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쓰겠습니까? 아몰퍼스 실리콘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싱글 크리스탈. 왜 싱글 크리스탈 생각했어요? 더 잘 통하니까. 예, 잘 통해서 물론 싱글 크리스탈로 태양전지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싱글 크리스탈은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값싼 그 태양 전지로 쫙 까는 데 있어서는 쉽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밖에 파는 태양 전지들은 기본적으로 아몰퍼스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로 해도 이게 에너지를 하는데 큰 영향이 없어서 이게 경제성을 논리에 따라서 이 무질서한 실리콘을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은 뭐 CPU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아주 고가의 이런 웨이퍼 단위로 만들라 그랬을 때 그게 다 싱글 크리스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원자가 어떻게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 구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결정이라 그랬을 때 크리스탈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레티스 어떤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베이시스 이게 애톰이고요. 애톰이 이제 배치되는 거고 얘는 아이디얼 포지션입니다. 아이디얼 스트럭처.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크리스탈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단위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요거를 이제 3차원이니까 3차원의 경우에 이렇게 뭐 한 축을 A축이라 그러고 이걸 B축이라 그러고 한 축을 C축이라 그런다. 3디멘전인 경우에요. 3디멘전인 경우는 이렇게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계속 규칙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수배로 이렇게 특정한 위치가 이렇게 정수배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위치가 결정 구조에서는 P, A하고 그다음 B하고 C에 이렇게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수배 플러스 여기에 또 정수배 플러스 또 정수배 이렇게 해서 P, Q, S 정수를 표현해서 이 결정 구조에서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이 블록 단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정 구조를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과일 가게에서 과일이 어떻게 쌓는 게 좋을지 여러분이 만약에 사과 과일 가게를 한다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쌓을지 생각해 보면 단위 부피당 최대한 많이 쌓는 방법이 있을 거고 듬성듬성 쌓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 이런 크리스탈 관련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결정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탈에 있으면 크리스탈의 플레인과 다음에 방향, 디렉션. 이 크리스탈 구조에서 방향과 이 디렉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이제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런 결정이 있다. 이런 결정이 있다 그랬을 때 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A, B, C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두부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두부라 생각했을 때 물성에서 배우긴 했지만요. 이걸 두부를 해서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자른 면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른 면을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여기 방향을 A라 하고 B라 그러고 C라 그랬을 때 요 자른 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네? 그 교점에 역수를 해서 그 면을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 교점을 보면 교점이 여기 보면 1을 교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B도 1로 되어 있고, 그다음 C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는 가도 영혼이 안 만나죠. 안 만나니까 이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분의 1, 1분의 1, 무한대분의 1 해서 이제 1, 1,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요 방향에 대해서 1, 1, 0 방향의 이게 플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플레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름이 있었죠, 그죠? 이걸 무슨 인덱스라 그랬었습니까? 이거를 밀러 인덱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배웠으니까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너뛰도록 하고, 그리고 원자 간에 결합을 할 때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요걸 여러분 잘 아니까 읽고 그냥 지나갈까요, 여러분? 시작. 예, 이온 결합, 소금,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일단 실리콘, 반도체, 금속 결합, 이거는 전자를 서로 같이 공유해서 쓰는 실제 금속입니다. 반데르발스 결합이 있는데 요즘 이런 반데르발스 결합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체 이런 그 결정에 완벽한 결정을 이룰 때 여러 가지 결합을 이제 성질이 있는데 여기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포인트 디펙트. 포인트 디펙트이 뭡니까, 여러분? 포인트 디펙트이 뭐죠, 여러분? 결함이 있는데 하나가 딱 빠지는 거죠, 그죠? 하나가 딱 빠지는 게 포인트 디펙트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디펙트 있는데 이제 그 얘가 베이컨시 비어 있는 거 혹은 결정 구조 사이에 들어간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정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빠졌다. 하나가 이렇게 빠졌다. 이런 게 디펙트 베이컨시죠. 이게 베이컨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베이컨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채워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갔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터스티셜 사이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랭켈 디펙트는 이런 하나만 빠진 거, 하나 빠져서 나간 게 이제 프랭켈 디펙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쇼키 디펙트라고 있습니다. 쇼키 디펙트 있는데 쇼키 디펙트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NaCl이다. Na, Cl, 그다음에 Cl, Cl 이렇게 Cl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Cl은 마이너스고 Na 플러스인데 하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차지의 뉴트럴리티 때문에 Cl 마이너스가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너가 빠져나가면 나도 빠져나갈래 해서 두 개가 짝으로 나가는 경우가 우리가 표면에 나가는 경우를 쇼키 디펙트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볼래 프랭켈 디펙트, 쇼키 디펙트. 예. 그래서 그 결정 구조가 완벽한데 걔가 하나가 빠져나가냐 두 개 빠져나 따라서 이 성질이 달라집니다. 성질이 달라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규칙적으로 돼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전자라고 생각해 본 상태에서 내가 이게 지나가는 거를 여러분이 전자라 그러면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이 규칙적이면 눈 감고도 가죠, 그죠? 계단이 규칙적인데 눈 감고도 계단 내려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내려가다가 계단 하나가 싹 빠졌다.
어떻게 됩니까? 막 달려가는데 계단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계단이 규칙적이면 규칙적이라도 사실은 무서울 텐데 가다가 계단에 싹 빠졌어요. 빠지면 내려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죠? 넘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죠? 로컬라이즈 됩니다. 로컬라이즈. 차지가 로컬라이즈 되어서 저항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전자를 생각하고 고체가 이런 결함이 있을 때 전기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결정 구조의 성질이 되게 중요한데 땅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면 또 갈 때 잘 못 가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해보면 지진이 나도 얘가 저항이 커진다. 그게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결정 구조가 막 진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정 구조에서 이런 불순물이 있다거나 불순물이 있다는 거는 이제 다른 원소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뭐를 대치하기도 하고 혹은 사이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적 성질이 바뀌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임퓨리티가 들어와서 불순물이 들어와서 이제 이 전기적 성질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extrinsic semiconductor라 그래서 extrinsic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적 성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diffusion 이제 확산해서 들어가거나 일부러 이렇게 넣어주거나 해서 내가 P-타입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N-타입 반도체 만들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이런 규칙적인 결정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실리콘인 경우에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는데 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질까? 공유 결합일 때 실리콘 주위에 4개를 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당기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자연히 이제 이런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고 있고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물성에서 배웠을 텐데 초크랄스키라는 방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결정 구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요게 이제 보면 다이아몬드 구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사이 요 4군데 들어가는 게 다른 원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륨 아르세나이드처럼 이렇게 3호족 반도체 한다 그랬을 때 다이아몬드 구조일 때 이렇게 2개의 원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이아몬드 구조라 그러지 않고 이때는 징크 블렌드 구조라 그럽니다. 징크 블렌드 구조. 똑같으면 똑같은데 원소가 한 원소가 아니라 2개의 원소가 들어가는데 전체 FCC 구조는 이게 한 원소인데 다른 사이 껴있는 4개는 또 다른 원소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징크 블렌드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따로 합니다. 자, 이런 관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녹여서 이렇게 씨앗을 만들어서 만드는 구조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기지 한번 1분만 쉴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킵시다. 네. 아침에는 잠이 덜 깨지 않습니까? 첫 시간이라서 특히 더 그럴 것 같은데. 배터리 없어요? 여기 덜렁덜렁거리네. 반도체 재료가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재료들이 막 나타나니까 걔가 뭐 전류를 잘 흘린다.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난다. 이런 특성 자체가 그 새롭게 봐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리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되게 어떤 것이 나타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것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 그 물상에서 배웠던 내용일 텐데 그래 빠르게 이제 이번 주는 그래도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복습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상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리드에 대해서 앞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가 원자가 모여서 그 다리 개수에 따라서 주위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런 구조를 가진다. 혹은 뭐 BCC를 가진다. 뭐 이렇게 구조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 어떤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들어가길래 이거를 양자역학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건데요. 가장 그 출발이 일렉트론입니다. 빛, 이 두 가지가 핵심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내의 전자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할 때 이 양자역학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에너지라는 거는 빛의 형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을 딱 조이면 에너지를 딱 받아가지고 전자가 좀 더 높은 에너지로 가고, 그 다음에 좀 낮은 에너지로 뚝 떨어지면 빛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으로 에너지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빛으로 이제 우리가 낮다는 이런 궤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궤도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되어 있는 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된 궤도를 이제 계산하는 거,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빛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광전 효과, 소리는 저 보니까 광전 효과란 거를 이제 보면 이게 내부에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뭐냐면 물질 속에 고체 속에 전자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채워져 있는, 나무에도 전자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속에도 전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전자를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 전자 갇혀서 그 안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돌고 있는 전자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빛을 딱 조이면 얘가 딱 빠져나옵니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빛이라는 형태로 갇혀있는 전자에 에너지를 줘가지고 탁 튀어나오는 게 광전 효과인데, 이거를 이제 빛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파동이었다면 소리가 점점점 커진다처럼 점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할 텐데, 특정한 주파수보다 클 때만 이렇게 빛이 전자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봤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빛을 조였을 때 특정한 에너지 이상 되는 빛을 조였을 때 이게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진 게 이제 광전 효과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빛이 파동이었다면 이제 주파수 관계없이 진폭이 크면 이제 에너지가 커서 이제 튀어나오겠지만, 요거는 여러분이 그 전자기학 배웠죠, 여러분, 그죠? 전자기학 배울 때 그 빛의 에너지를 해당되는 그 어떤 값이 있었죠, 여러분. 전자기 배울 때 빛에 해당되는 에너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네? 빛인 경우에 그 전자기학 배웠죠, 그죠? 안 배운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한번. 전자기학 배울 때 빛을 좀 안 배운 것 같다. 배운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가요? 솔직히 생각해서 전자기 배울 때 빛은 안 배운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빛도 배웠다. 빛 배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볼 때
지금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도 양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톤을 배우는데, 저는 전자기 배울 때는 E 필드하고 H 필드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전기장과 자기장 이라는 걸 배웠었고, 여기 에너지는 뭐냐면 E 필드는 뭐에 생깁니까, 여러분? 전기장 뭐에 생기죠? 전기장은 뭐에 생기죠? 전기장은 그래서 해보면 회로에서 전압과 같죠, 그죠? 전기장은 전압을 걸어주면, 포텐셜이 걸어주면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은 뭐에 생기죠, 여러분? 자기장은 뭐에 생기죠? 자석을, 전자석 감아서 물을 흘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세우면, 아이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얘를 회로할 때 파워가 뭐였죠, 여러분? V하고 I를 곱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회로에서 전압과 회로에서 그런 전류가 여러분 I제곱 R이다. 혹은 V 곱하기 I다. 파워였는데, 우리가 전자기 파의 경우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곱을 한 양이 있습니다. E 벡터하고 H 벡터를 곱을 한 거를, 벡터 외조를 한 거를 우리가 S라고 해서 포인팅 벡터라는 걸 배웠습니다. 포인팅 벡터라는 걸 배웠습니까, 여러분? 배웠죠, 그죠? 네, 포인팅 벡터라는 게 이제 전자기파의 에너지인데, 이때 이렇게 해보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보면 카패시터에 이게 저장된 에너지다. 그러면 2분의 CV 제곱이라고 배웠죠, 그죠? 네, 2분의 CV 제곱을 배웠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 I라고 했을 때 에너지는 자기장 2분의 LI 제곱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I의 제곱이구나, V의 제곱이구나, E의 제곱이구나, H의 제곱이구나, 어떤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거든요. 요게 클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이렇게 딱 빛이 전자기 간다 그랬을 때 얘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게 에너지가 커지는데, 그게 이제 빛의 밝기거든요. 진폭의 제곱 빛의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밝은데 빨간색빛 하고, 어두운데 파란색빛 하고, 얘를 이제 금속에다 쪼였더니 일반적으로는 밝고 빨간색이 에너지가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둡고 파란색 빛이 전자를 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밝은 빨간색 빛이 이거 충분히 더 밝게 하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게 이제 이 안에 특정한 에너지가 되어야만 튀어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이제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빛과 이제 이런 에너지 관계가 이 물질, 고체 속에 전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전자를 빼낼 때, 혹은 전자를 붙일 때, 여기 특정한 에너지가 띄엄띄엄된 값 에너지로 되어 있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에너지 밴드랑 이런 것들도 실험적으로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했을 때 컴퓨터 효과다.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빛도 입자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드브로이 물질 파동에서 특정한 운동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파동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람다는 운동량 T 대 T분의 H, 플랑크 상수에 이렇게 나눠준 것이 해당을 람다를 가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뛰었다 그러면 입자잖아요, 그죠? 덩어리인데 이제 멀리서 보면 작은 파동으로 생각한다 그랬을 때 제가 가진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을 하면 P잖아요, 그죠? P인데 플랑크 상수 C-34선 나누기 P를 하면 제가 하나의 웨이브로 판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런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파동 표현이 되고, 파동이 있으면, 파장이 있으면 어떤 덩어리를 가진, 에너지를 가진 입자로 표현될 수 있다. 아니, 파동과 입자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증성 원리가 여러분 해보면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히, 둘 다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 하나가 델타 P가 0이라는 얘기는 운동량을 정확히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치를 델타 X가 무한대로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운동량
정확히 재면 위치를 이제 위치가 어설티가 뭐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델타 P가 N이면 이런 불확정성 원리도 여러분 그 예전에 배웠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좀 더 궁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그 양자역학적인 그런 특성을 얘기할 때 전자, 고체 속의 전자는 어떠한 방정식에 따라 표현되느냐? 그러면 여기 나온 어떤 방정식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어떤 방정식입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여기 웨이브가 들어있죠, 그죠? 웨이브가 들어있어서 그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이란데 전자를 파동으로 취급을 해서 다 기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파동은 또 입자로 설명이 되고 입자는 파동되니까 아예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하게 되면 얘로부터 입자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사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자를 표현하는 그런 값이라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죠.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그룹의 라플라시안 플러스 v에 이렇게 그 사이 있는 것이 e의 그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을 표현해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i 하바의 라운드 그 사이 라운드 t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요거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이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전자가 있다. 그러면 전자가 딱 있잖아요. 얘가 어디 딱 들어가 있으면 얘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은 얘를 풀면 되는데 이때 이제 에너지하고 포텐셜이 들어갑니다. 전자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느냐 이 V를 나타납니다. V를 표현하게 되면 이 전자를 어떤 푸사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푸사이를 이 식을 구하고 나면 이 전자의 운동량이라든지 어디에 많이 발견될 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그 슈레딩 이퀘이션,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여기에 라플라시안 있죠, 여러분. 라플라시안 이게 그 전자기학 때 배웠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라플라시안 전자기 시간 배운 것 같다. XYZ 좌표계에서 뭐였죠, 여러분? XYZ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이 뭐였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제가 정확히 답을 할게요. XYZ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이 뭐였다. 소리 내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이것도 좋으니까 그날 얘기해요. 전자기 배울 때 라플라시안 XYZ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뭐였다. 시작! 너무 오래전에 배웠나요? 라플라시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y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요거였죠, 그죠? 네, 요거였고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 어떻게 됐었죠?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그때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보면 이거는 저도 알겠죠, 그죠? 보니까 알겠죠, 그죠? 보는데 이게 뭐냐면 x, y, g로 돼 있을 때는 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된 x, y, g 좌표계로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각진 x, y, g 쪽으로 각진 바운더리 컨디션을 딱 주어져 있는 상태 전자 들어가 있을 때 얘는 이 x, y, g 좌표계로 되어 있는 슈레딩 이퀘이션을 풀면 얘가 전자의 상태를 다 계산할 수 있을 거다. 라는 편미분 방정식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지 않고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전자가 이렇게 실린더 속에 갇혀 있다.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절연체가 있고 이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되어 있으면 전자 입장에서는 원통에 갇혀 있잖아요, 원통에 갇혀 있을 때는 라플라시안을 XYZ 좌표에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는 로, 파이, G 좌표계에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이게 아니라 실린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그란 축구공 같은 모양의 전자가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면 공에 닫혀 있는 전자다. 그러면 얘는 XY 좌표계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구면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어떻게 되느냐? 라를 알면 적어도 여러분 계산은 어렵겠지만 요 식을 풀면 바운드리 컨디션만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전자가 어떻게 될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상태가 이제 우리가 이런 슈레딩 이퀘이션을 풀어서 하는데 이거 아마 물상 때도 좀 배웠던 부분이고 이제 LS 포텐셜 배디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조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 상태가 있죠, 여러분. 전자 운동 상태에 있으면 자유전자는 포텐셜 0이다라는 거니까 전자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2n분의 파바 제곱에 x만 써내보면 이렇게 해서 그 사이 했을 때 v 0이고 e 그 사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e 제곱 그 사이 e x 제곱은 마이너스 하바 제곱에 2n e가 되고 이 그 사이다. 마이너스 k 제곱의 그 사이다 생각하고 2차 미분했는 게 이래 되니까 그 사이는 이제 e의 i kx하고 e의 마이너스 i kx의 a와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웨이브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는 게 자유전자. 그래서 자유전자는 이게 이제 자유전자를 기술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갇혀있는 전자는 퀀텀 웰이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갇혀있는 거거든요. 전자가 갇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갇혀있으면 총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텐셜 웰에서 갇혀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계면을 맞는 전자 잘 돌아다니는 여기 이제 계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전자를 타다가 거기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면을 맞는 전자, 에너지 장벽을 맞는 전자, 그 다음에 전자 공전하고 있는 원자 모델, 전자가 원자에 이렇게 구면 좌표를 돌고 있을 때 이 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다 이제 이 포텐셜 V만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슈레딩 이퀘이션에서 이 식으로부터 각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상에서 좀 배웠던 부분이 양자역학적인 관계를 배웠는데, 혹시 이 계산의 과정에 대해서 RL이 기억이 난다. 그럼 손을 들어볼래요? 묻지 않을 테니까. RL이 기억이 난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건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도 내가 가진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 상태를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전자가 갇혀있는 곳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그 모양에 따라서 라플라시안 이거를 어떤 형태로 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체 내에서 전자 갇혀있는 걸 보고 양자역학적인 관계를 써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따라서 이제 수소 원자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 모양으로 갇혀있는 경우, 전자 이렇게 돌고 있는 경우, 이 Q 오비탈 있는 경우죠. 그 다음 S, P, S, P, D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L은 0이다, L은 1이다, L은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 모델을 이해할 때 이것도 바로 이제 슈레딩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때 웨이브 펑션이 그 사이에 R, 세타, 파이, R과 거리, 중심부터 거리, 그 다음에 이 세타, 파이로 우리가 이 대칭선을 보고 전자가 어떻게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양자수 N과 L과 M 이런 관계를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지금 글자로 읽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위에서부터 수식 그대로 여러분이 읽는 방식 그대로 저 위에서부터 쭉 읽어볼래요. 하이드셀 전부터 시작.
해보는 차원에서는 지금 자세히 얘기하는 너무 많아서 어쨌든 R 세타 파이의 구면자 쪽에서 이 전자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돌아다닐 것인지 하는 것은 아까 슈레딩 이퀘이션에서 이제 요 라플라시안 부분이 이제 그 관계가 되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식을 하나 알려줄까요? 그 노하우. 아까 XY치만 배웠거든요. 그 R 세타 파이 로 파이 G에 대한 그 라플라시안 어떻게 표현되는지 제가 오늘 팁을 하나 줄게요. 라플라시안 이렇게 있을 때 XYZ 좌표계에서는 그냥 제대로 없어요, 여러분. XY 좌표계에서는 길이를 따지면 X, DX, DY, DG잖아요, 그죠? 약간 변하는 거. 그 다음 로, 파이, G에서는 길이가 D 로에 로, D 파이에 DG가 길이죠, 그죠?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에서 길이 어떻게 됩니까? DR에 R D 세타에 R 사인 세타에 D 파이죠. 표현하죠, 그죠? 이 XY는 DX, DY, DG 배웠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그런데 있을 때 간단하게 있을 때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고 아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Q1 좌표계, Q2 좌표계, Q3 좌표계 이렇게 있을 때 거리가 DR처럼 H1에 DQ1, H2에 DQ2, H3에 DQ3라는 이런 좌표계가 있다. 그래서 해보면 4차원 좌표계가 있어서 이상한 찌그러진 좌표계가 있는데 그 좌표계가 Q1, Q2, Q3 좌표계가 있다. 근데 길이 차원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H1, H2, H3를 곱을 하면 각각 길이거든요. 길이 몇 대 이제 라플라시안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래 줬습니다. H1에 H2에 H3에 라운드 큐브1에 라운드에 H1에 H2에 H3에 라운드에 라운드 큐브1 플러스에 라운드에 라운드 큐2에 H2분에 H1에 H3에 라운드 라운드 큐3에 플러스에 라운드 Q3의 라운드에 H3에 H1에 H2에 라운드 Q3 이렇게 규칙성이 있습니다. 살짝 보면 여기가 H1, H2, H3고 각각 H1분에 H3 그래 되니까 그걸 보면 XY 좌표계에서는 1, 1이거든요. 그리고 라플라시안에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고 Q1이 라운드 X고 라운드고 H1이 1분의 1mm이고요. 라운드 X고요. 플러스 라운드 Q2가 Y거든요. Y고 H2가 1, 1이니까 1에 1, 1에 라운드 Y에 플러스 라운드 Q3가 라운드 G고요. 이게 H3의 1이고 H1 1이거든요. 라운드 G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다 1이기 때문에 다 1이기 때문에 라운드 제곱에 라운드 X 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에 라운드 제곱 G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요 로 파이 G에서는 1 로 1이거든요. R 세타 파이에서는 1 R이고 R 사인 세타거든요. 요게 이제 H1, H2, H3가 되는데 여기 딱 넣어보면 여기 시리즈를 좌표계하고 구면 좌표계하고 다 플러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소개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XY 좌표계에서 어떤 많이 해석을 하는데 다른 이걸 익숙해지면 다른 좌표계로 한다 그랬을 때 비슷한 방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수식을 건졌습니다. 일반식입니다. 일반식. 여러분 그 전자기 배울 때 컬도 배웠죠. 다이버전스 다 배웠죠. 그죠? 컬과 다이버전스 이번에 반도체 모할 때도 쓰이거든요. 컬보다 다이버전스를 배울 텐데 그걸 배울 때 이걸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참고 삼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좀 많이 나가려고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좀 과하게 많이 나가는데 맛보기로 보라고 조금
과학에 나가는데 그래 조금 일찍 발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부터 오늘 배운 것도 그렇고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플레이하는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단에는 이제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개인 마스에 올려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자료를 이렇게 보고요.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이 수업 자료는 전체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수업 자료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올려놨었거든요. 다음 수업 자료는 언제 올라가냐면 수요일 저녁에 올라갔거든요. 올해 그 다음 주 자료 올라가면 되도록 프린트해서 거기에 좀 자기 목표를 좀 쓰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